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대평가들로 잡아봤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미래학자였던 로이 아마라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은 과학기술을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였어요. 그때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회자가 많이 됐는데요. 그 당시의 기사라든지 책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미래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치가 끌어올려져 있던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그의 말처럼 과대평가가 진행이 됐던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미래 기술별로 어떠한 과대평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며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3D 프린터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3D 프린터가 한 4, 5년 전에 언론 보도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요. 시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3D 프린터로 자동차도 뽑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자동차 공장은 뭐 울산과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더욱 화제가 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로 음식도 뽑아 먹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셰프들은 다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과격한 기사까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집 같은 것도 3D 프린터로 뽑아 쓸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들, 인부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려를 하는 목소리까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자면 너무나 과대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하지만 제가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그 당시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는 3D 프린터를 집에 사두고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라 뽑아 쓰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3D 프린터 이야기가 나온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혹시 3D 프린터 사셨나요? 아마 사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3D 프린터를 사지 않는가? 제가 강연장에서 여쭤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하세요. 뭐냐면 비싸기 때문에 안 산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3D 프린터 잘 팔리는 것 1, 2, 3위입니다. 1위가 24만 5천 원, 3위는 심지어 12만 원 정도밖에 하지 않네요. 자,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자, 물론 저 제품들은 최신 제품도 아니고 좀 간단한 제품들이에요.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물건 조그만 것들은 충분히 집에서 뽑아 쓸 수 있는 그런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자, 3D 프린터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지 않은 건데요. 문제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뭔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은 집에서 막 1시간씩, 2시간씩 걸려서 이렇게 뽑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소 가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개인이 물건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뽑아놨을 때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굳이 내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왜 굳이 집에서 뽑아 쓰겠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도심 지역에는 몇 걸음만 나가면 다이소가 있고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택배 배송도 워낙에 잘 되기 때문에 굳이 개인이 집에서 물건을 뽑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물컵이 없다, 새로 이사해서. 자, 그러면 3D 프린터로 이렇게 뽑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쁜 거를 골라서 사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그 물건의 실용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가치, 가격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따져 본 다음에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실용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3D 프린터라는 것은 분명히 혁신적이고 놀라운 기술임에는 맞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뭔가 물건을 만들고 싶다면은 공장 가서 돈 수천만 원 들일 수도 없고 나무를 깎고 있을 수도 없고 개인이 뭔가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3D 프린터 한 12만 원짜리만 있으면은 집에서 세상에 없는 물체를 내가 디자인해서 딱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계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가정에 보급되기에는 개인이 물건을 직접 만들 필요 자체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3D 프린터가 정말로 정교하게 물체를 뽑아낼 수 있고 오븐에 물컵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사람들이 마트 대신에 직접 자신이 디자인해서 물체를 뽑고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는 한 수년 전부터 정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들의 인터넷이 연결되고 센서가 연결돼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일하는 방식 같은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마트홈을 예로 들자면은 내가 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들어갔을 때 형광등이 켜지고 그리고 잘 때쯤 되면은 내가 숙면을 취하기 좋은 환경으로 집이 바뀌고 보일러 온도가 조절되고 이런 것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스마트 홈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확장된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사물 인터넷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미래생활 베스트 스마트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물 인터넷 제품,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서 느낀 실제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일들도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대한민국 상위 0.1% 정도의 사물 인터넷 사용 경험자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사람들이 저한테 스마트 홈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 홈이란 돈 100만 원 들여서 한 500원어치 편한 게 스마트 홈이다. 자, 굉장히 정교한 물체고 돈도 기존의 제품보다 비싸가지고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해서 쓰지만 실상은 사실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사물 인터넷 같은 걸 구축하려고 해도 규격이 맞지 않고 아니면 우리 집이 월세 살거나 전세 살고 해가지고 설치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요즘에는 음성 명령으로 형광등 스위치를 끌 수 있는 스마트 스위치 같은 게 통신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는 설치를 못 했어요. 왜냐면은 그걸 딱 설치하려면 규격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2구짜리나 4구짜리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은 조금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설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도어락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하려고 했더니 구멍이 달라요. 그래서 멀쩡한 철문의 구멍을 또 새로 내야 되는 저같이 이런 스마트홈의 월세 이런 사무실의 월세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실 하기 힘든 일들이죠. 그래서 설치를 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오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날로그 방식보다 좀 더 복잡해진 거잖아요. 인터넷도 연결돼야 되고 그 안에 센서도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또 배터리도 수명 시간이 길어야 수명이 오래 가야 되고 연결된 스마트폰 어플도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워낙에 연결되고 부품들이 많고 시스템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오류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선이 끊어졌나 보다, 나사가 조금 헐거워졌나 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친다면은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와이파이가 끊어진 건지 어플이 잘못된 건지 센서가 잘못된 건지 그 회사의 서버가 잘못된 건지 워낙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아날로그 방식보다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제조사 플랫폼 간 연동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스마트 제품들, LG전자의 제품들로 싹 깔았다고 칠게요. 근데 어느 날 삼성의 정말 좋은 사물 인터넷 제품들이 나와요. 그거를 갖다 쓰고 싶어도 우리 집에 LG전자의 냉장고 에어컨과 삼성전자의 TV가 연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 집의 대부분의 사물 인터넷들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연결을 해놨을 때 근데 나는 핸드폰을 애플 걸 쓰고 싶어요.
iOS 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의 핸드폰과 우리 집안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표준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기구도 만들어지고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플랫폼 간의 그 영역 싸움들 때문에 사물 인터넷 세상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나의 편리함을 이렇게 극대화시켜주는 세상은 굉장히 현실화되려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경험상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 이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연결된 사물들이 사물들끼리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번엔 드론입니다. 자, 드론은 사실 미래 기술 중에 관심 받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요소라고,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강연을 갔을 때 애들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택배 기사님이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고 물어보면 바로 저 드론 택배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도심 상공에 수많은 수십 대의 드론 택배 드론들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 과연 그게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미래의 모습일까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일단 시끄럽습니다. 드론 한 대만 공원에 날아다녀도 드론 띄었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상당하잖아요. 자, 만약에 이런 드론들이 수십 대가 택배를 나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여름철에 특히나 창문 열었을 때 시끄러워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정교하게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락의 위험성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새한테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물건이 떨어지면은 물건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래 도심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체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택배 드론이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저런 비행 택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저건 중국의 이항 184라는 비행 택시고요. 저거는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투자를 한 키티 호크 플라이어라는 비행 택시입니다. 자, 저건 독일의 볼로콥터고요. 마지막으로 우버에서도 우버 에어라고 해가지고 비행 택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심 지역의 정체 상황을 우리가 빠르게 드론 택시, 비행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런 드론 택시들이 우리 도심 지역에 막 날아다니고 있다. 자, 그럼 시끄러워서 살겠냐는 거죠. 물론 헬리콥터보다는 그 소음이 작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일까라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한 저녁 10시 이후에는 비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그 비행이 한정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락의 위험성, 굉장히 그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드론 택시는 지상 사람들의 단두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끔찍하죠. 왜냐면 그게 떨어졌을 때 비행체만 곱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린 프로펠러도 같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베인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인명피해는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도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드론 택시가 지나다닐 때마다 이거 신경쇠약에 걸려서 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행 택시보다는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어서 도심 정체를 해소하는 게 더욱 현실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잘 자리를 잡고 있기는 합니다만 도심 지역에서, 특히나 주거 지역에서 사용하기에는 소음과 추락의 위험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태생적인 문제점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뭐냐면 또 VR입니다. 자, 요건 참 애매해요.
자, 가상현실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요즘엔 VR 방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색 데이트 코스로 여자분들도 많이 가신다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가능할까요? VR이 가정에마다 보급이 과연 될까?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 기기가 오큘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지금의 VR의 붐을 이끌어낸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 기계의 가격 자체는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현재 한 45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 오큘러스 리프트라는 제품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요. 그게 한 200만 원 들어갑니다. 워낙에 처리해야 되는 그래픽이 엄청나다 보니까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한 건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자, 하지만 앞으로 가격은 높아질까요? 싸질까요? 앞으로 가격은 자꾸 내려갈 겁니다. 자, 실제로 얼마 전에 오큘러스에서 저런 제품을 발표했어요. 내년에 출시할 것이라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이고요. 스마트폰을 끼울 필요도 없고 PC와 연결할 필요도 없는 일체형 헤드셋입니다. 그런데 일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두 개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과연 저 제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보급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불편한 착용감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외부의 환경, 외부의 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단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꽤 큰 부분을 밀착시켜서 써야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을 하고 있는 반에 저런 크고 두껍고 밀착되는 제품을 오래 사용할 것인지 자체가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VR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해 보이죠. 자, 제가 쓰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파에 앉아서 기어 VR을 이용해서 뭔가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목하셔야 되는 신체 부위는 어디냐면 바로 척추예요. 자, VR을 사용하려면 저렇게 척추를 꼿꼿이 세우고서 이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몸을 눕게 된다면은 이제 시선이 위로 가니까 천장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VR을 완벽하게 잘 이용하려면 저렇게 허리를 꼿꼿이 선 상태에서 이용해야 된다는 거. 과연 이 불편함을 사람들이 감수할까가 상당히 의문인 거죠. 자,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집안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저런 식으로 널브러져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VR은 저렇게 뭔가 가정용 몸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어트랙션 장치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허리 자체는 꼿꼿이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을까가 상당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VR방에서는 이렇게 체험하고 어디 체험장 가가지고 잠깐 해보기에는 괜찮죠. 집에서는 과연 처음에는 신기해서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쓸까가 상당히 의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VR 초창기부터 늘 나왔던 지적인데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킬러 콘텐츠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수년 전부터 언급이 되고 있는 해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보급되기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에 또 최첨단 미래 산업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 자율주행 자동차 자회사예요. 웨이모의 테스트 모습인데요. 지금 미국 피닉스 지역에서 저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미국의 도로 환경입니다. 굉장히 널찍하고 붐비지도 않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런 곳에서는 사실 초보가 운전 연습하기도 굉장히 쉽잖아요. 그만큼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동하기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의 도심, 그 좁은 골목길에서도 레벨 5 정도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레벨 5가 뭐냐면요. 정말 완전 자율주행,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레벨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운전뿐만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 정체 상황, 심지어 발레 파킹까지 가능해야지 레벨 5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2030년 골목길까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한마디로 레벨 5를 상용화하겠다. 거의 11년 남았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자,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운전하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자율주행이 가능할까? 특히나 저런 좁은 골목길에서는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서 내비게이션만 따라서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창의적인 운전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동차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짝 피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돌발 상황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 밖에도 좁은 주차장, 그리고 붐비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홍대, 강남역 정말 심야 시간에 너무 사람 많아가지고 저렇게 길거리가 너무나 복잡해질 때 과연 이런 상황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할까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에도 사람만의 창의 영역이 있거든요. 단순히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살짝의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인도를 살짝 올라간다든지 일방통행을 살짝 후진해서 뒤로 빠진다든지 이런 식의 융통성 있는 운전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한국에서의 레벨 5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자, 앨런 머스크는 사실 이런 얘기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미래의 사람의 운전은 불법이 될지도 모른다. 자,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100년 후일까요? 200년 후일까요? 아니면은 30년 후일까요? 자, 앨런 머스크의 이 말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냐면은 첫 번째, 인간의 창의 운전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도화된 최첨단 자율주행 자동차의 성능을 갖춰 두어야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한 대만 가지고 안 되겠죠. 모든 자동차들이 이런 식으로 최첨단의 성능을 갖춰 놔야지만 아마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운전면허가 필요 없으려면은 차량은 그냥 자율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만 이용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해둔다면은 현실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이제 내려서 사람이 직접 걷는다든지 아니면 전동 스쿠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추 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가장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완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경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의 계획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걸리적거림 없이 잘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집안에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각종 잡동사니를 좀 치워주고 길을 만들어줘야지만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주차장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만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의 환경 자체도 다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 구글의 무인자동차 개발 총괄을 맡았던 크리스 엄슨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2013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내 아들은 운전면허 딸 일 없을 것이다. 자, 제가 볼 때는 아들 정도는 그래도 운전면허를 꼭 따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반드시 지금 학생들도 따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정말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급격하게 뺏어갈 것인가? 자, 이거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016년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의 미래 고용 보고서가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앞으로 5년간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단순 반복 업무가 특징인 사무 행정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 보고서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정말로 걱정이 아주
위치가 한껏 올라졌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 보고서가 나온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어떠세요?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는 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자, 여러분들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의 일을 100% 인공지능이 뺏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나 앞서 언급이 되었던 사무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내 일을 인공지능이 100% 뺏어가서 내가 해고되는 상황이 되려면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내 일 자체가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정말 단순한 일이어야만 되고요. 내 일이 그런 일만 해야 되고 잡무는 없어야지만 인공지능한테 온전히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많이 대체가 되겠죠. 그건 지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늘상 새로운 기술과 자동화 기술, 환경이 바뀌면서 일자리는 변화하고 대체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하이패스가 생긴다든지 셀프 계산대가 생긴다든지 온라인 시장이 성장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의 자동화 기술이 발달한다든지 그 밖에도 국제정세, 정치, 최저임금 여러 가지 요인이 한데 묶여가지고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자, 인공지능 때문에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대평가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죠.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뺏어간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의 발달도 일자리에 영향을 준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람처럼 전방위적인 지능을 갖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특정 환경에서 제한된 아주 좁은 의미의 유사 지능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 먹통이 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인공지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파고 사건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만약에 바둑의 한 줄을 더 늘려서 갑자기 시합을 하자라고 한다면은 알파고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터에서 인공지능한테 뭔가 일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일터에서의 상황은 그렇게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상대방 클라이언트의 갑작스러운 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조직에 뭔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변화에 대처하는 거는 사람이 잘하는 일이지 사실 인공지능이 대처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일자리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인공지능의 발달 상황을 보게 된다면요. 일자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의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딸기 수확량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습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올 손님들의 취향이라든지 술을 파악해서 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요즘의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든지 예측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부분이 크지 일자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뺏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대평가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물론 제가 오늘 과대평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몇 년 뒤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좀 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이론이 있죠.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서 만든 거고요. 뭔가 신기술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한껏 올라갔다가 첫 번째 제품이 나오고 하면서 뭐야 잘 안 되잖아 별로잖아 하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뚝 떨어지고 이제 그 단점들을 개선한 제품들이 슬슬 나오면서 기대치가 다시 한번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하이프 사이클이에요. 근데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느끼는 시점은 어디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빠른 미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는 뭐냐면은 너무 어떠한 신기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는 것도 금물이고 과소평가를 하는 것도 금물이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갖지도
말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자. 균형 잡힌 시각을 갖자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드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